바빌론, 이 이름만 들어도 뭔가 고대의 거대한 성벽,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죠. 자,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시 중 하나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이 문장 하나만 봐도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거대한 성벽, 반짝이는 신전. 네, 맞아요. 바빌론은 그냥 도시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의 거대한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바빌론의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카딩기라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신의 문이라는 거죠. 와, 이름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냥 신화 속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현대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변에 존재했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럼 바빌론의 첫 번째 전성기, 그 황금기는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이야기의 중심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 명의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네, 바로 함무라비죠. 하무라비가 뭘 했냐면요. 막 흩어져 있던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쫙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남부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제국의 심장으로 바로 바빌론을 딱 찍은 겁니다. 이때부터 이 지역이 바빌로니아, 다시 말해 바빌론의 땅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함무라비 하면 또 이 숫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282. 이게 과연 뭘까요? 네, 바로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의 조항 개수입니다. 결혼, 상속, 계약, 심지어 범죄까지. 와, 당시 사회의 거의 모든 걸 다뤘다고 할 수 있죠. 그야말로 최초의 완전체 법전이었던 셈입니다. 와, 이거 정말 무서운 조항 아닌가요? 건축가한테 거의 무한 책임을 지운 거예요. 이처럼 함무라비 법전의 핵심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동등한 보복의 원칙이었어요. 물론 지금 보면 좀 잔인하다 싶지만 당시로서는 이게 엄청난 혁신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정의를 집행한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세운 거니까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시대는 말 그대로 바빌론의 첫 번째 황금기였던 겁니다. 영토를 통일해서 바빌로니아를 만들었고 법전으로 사회 질서를 딱 세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피타고라스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서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바빌론의 신 마르둑을 최고 신으로 격상시키면서 도시의 위상을 하늘 끝까지 알린 겁니다. 하지만 영광은 영원할 수가 없죠. 함무라비가 죽고 나서 바빌론은 수백 년 동안 쇠퇴하고 또 외세의 지배를 받는 아주 길고 긴 과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히타이트, 카시트, 아시리아, 수많은 제국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제국들이 바빌론을 파괴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정복자는 계속 바뀌었지만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가진 그 상징적인 가치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바빌론의 위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표를 보면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죠. 한때는 모든 걸 지배하는 제국의 수도였는데 이제는 정복의 대상인 문화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은 다 빼앗겼지만 그 이름이 가진 무게, 그 문화적인 권위만큼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어둠을 뚫고 바빌론이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 그리고 그 중심에 선 가장 위대한 왕 느부카드네자르 2세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산처럼 높이 쌓았다. 왕이 직접 한 이 말에서 그의 엄청난 야망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는 그냥 바빌론을 복구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시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의 대표작이 바로 이 이슈타르 문입니다. 이 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일단 벽돌 하나하나에 눈부시게 푸른 유약을 입히고 그 위에 사자나 용 같은 신성한 동물들을 새겨 넣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만 명의 행렬이 이 거대하고 푸른 문을 지나서 도시로 들어오는 그 광경. 와, 생각만 해도 전율이 흐르지 않나요? 혹시 바벨탑 이야기 아시죠? 그 실제 모델이 바로 이거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빌론의 거대한 신전탑, 에테메안키, 지구라트. 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이 탑의 높이가 무려 90m였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요즘 아파트 30층 높이거든요. 고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이 가시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그 유명한 바빌론의 공중정원, 이거 정말 있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직은 모른다입니다. 이상하게도 바빌론 유적 그 어디에서도 공중정원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또 수많은 기록은 남아있단 말이죠. 어쩌면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 자체가 공중정원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 눈부셨던 영광을 뒤로하고 바빌론이 어떻게 거대한 도시에서 우리 기억 속의 유적으로 변해갔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빌론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두 명의 정복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키루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특히 알렉산더는 바빌론을 자기 대제국의 수도로 삼으려고 했죠. 만약 그가 그렇게 갑자기 죽지만 않았다면 역사는 정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꿈은 좌절됐고 근처에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바빌론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도시는 그렇게 조용히 잊혀져 간 거죠. 우리가 보통 정복이라고 하면 파괴와 약탈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페르시아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이 기록을 보면 바빌론 시민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어서 키루스 대왕을 해방자로 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키루스 스스로가 자신의 파괴자가 아니라 혼란을 끝내고 질서를 바로 세우는 사람으로 포지셔닝한 거예요. 정말 영리한 전략이었죠. 하지만 바빌론이 남긴 진짜 유산은 저 흙더미가 된 성벽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시계를 볼 때마다, 달력을 넘길 때마다 우리는 바빌론의 유산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이 60분인 것, 일주일이 7일인 것, 원이 360도인 것. 이 모든 익숙한 개념들이 수천 년 전 바로 저곳 바빌론에서 시작된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바빌론은 결국 먼지가 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아이디어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정한 불멸은 과연 돌로 만든 성벽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걸까요? 바빌론은 그 답을 이미 보여준 것 같습니다.